안녕하세요. 토요일의 시작 국고처로 문 열어보겠습니다. 어느덧 4월의 중반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우리 시장 이번 주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앞으로 남은 4월의 시장, 위기의 시장에서 살아남을 전략으로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맥은 물론 종목까지 믿고 보는 이현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의 시장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먼저 살펴볼까요? 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커진 상황에서 은행주들의 실적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 하락 마감했어요. 미증시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많이 빠져서 놀랐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런데 사실은 전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동 문제 이슈로 해서 미국 시장이 조금 안 좋을 것이다라고 대부분 생각하셨을 텐데 사실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잠시 뒤에 좀 살펴드리고요. 자,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우는 또 올랐어요. 나스닥은 2% 떨어졌고 S&P 500도 그거에 맞춰서 좀 빠졌는데 기술주 중심으로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지금 골치 아픈 상황이 되었다. 예. 자, 차분히 한번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전날에 미증시가 크게 급락했던 이유는 중동 이슈보다는 반도체주들, 또 기술주들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어떤 눈높이가 좀 낮아지고 있는 거는 뭐 최근에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엔비디아가 $1,000 못 넘어서면 결국에는 물량도 좀 나오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좀 드렸는데 전날엔 또 만기일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해서 미국 증시가 좀 하락한 것이 아니냐. 근데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한 10% 정도. 그런데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해서 아마 이것이 발단이 되었던 것 같고 이 회사 주가가 25%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1월부터 이어졌던 어떤 증시 상승이 다소 이제 조금 좀 주춤. 왜냐하면 또 금리도 내려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거 좀 멀어진 상태고 그 다음에 기업 실적들, 뭐 은행주 실적은 사실 지난주부터 해서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선 별 영향이 없죠. 반도체가 치고 나갔을 때 못 치고 나가는 자리에서 중동 불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차익 물량을 이끌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면 다우 지수가 지금 보입니다. 오늘은 다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최근 들어서 뭐 미증시 약세 분위기는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반등을 보였습니다. 지난 11월 이후 사실은 월간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5개월 정도 상승했던 미국 증시가 최근에는 좀 쉬고 있다. 이런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S&P 500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S&P 500 보시게 되면 역시 11월 이후에 상승세를 계속해다가 계속해서 조금 밀려 내려오는 분위기입니다. 좀 더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뭐 결국에는 급락했던 뭐 반도체가 또 기술주들이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국채 금리가 조금 더 좀 안정되면서 또는 뭐 달러가 지금 강세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지만 달러가 좀 근데 이제 당장은 미국 증시도 다소 좀 혼조세를 좀 보이면서 기간 조정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좀 가파르게 빠졌어요. 왜냐하면 기술주 전반으로 하락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스닥은 한번 보시죠. 15,000포인트가 하단 정도의 다음 지지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는 일단 좀 빠지고 있다. 다만 미국 증시가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할 것이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어느 지점에서는 저점을 만들고 다시 좀 반등이 나오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또 저가 매수의 또 기회도 주지 않을까. 이것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가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국제 유가 한번 볼까요? 사실 중동 문제로 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어제 공격을 했다, 보복에 나섰다, 그죠? 그래서 어제 국내 증시도 굉장히 좀 요동을 쳤었는데 당연히 유가도 요동을 쳤겠죠.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이것이 전면전으로 가서 확장이 돼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유가가 뭐 $100, $120, $130 뭐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지난주에도 좀 낮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보니까 그들은 전면전을 서로 원하지 않아요. 좀 이따 한번 보고요. 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가파르게 올랐다가 윗꼬리가 깁니다. 그 얘기는
가파르게 올랐다가 좀 밀렸다는 거죠. 대략 80달러 초반대에서는 계속 머물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80달러 후반으로 넘어가서 90달러를 넘어가는 선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질 건데 지금은 크게 우려할 건 아니다라고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달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가 조금 진정되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시장이 조금 더 좀 우호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시장과 반대로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은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는 이거를 주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이런 상황이 와 있습니다. 4.5를 임계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5를 넘어갔다. 상당히 부담되는 거고요. 당장 금리 뭐 내리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거의 뭐 4.6 까지 이제 올라섰다가 지금 뭐 조금 내려왔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최근에 뭐 4.67까지 갔던 이번 주에 뭐 4.67까지 갔었고 지금 좀 내려와 있다. 어찌 보면 여기는 약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채 10년물 당장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이전에도 다시 한번 보시죠. 작년 10월 달이 거의 4.9에서 거의 5% 가까이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때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떨어졌죠. 국채금리가 고점을 치고 하락하면서 증시는 반등했고요. 그죠? 이런 흐름은 달러는 다시 약세로 흘러갔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 임계치를 뭐 4.5 넘어서는 미국채 10년물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크게 움직이질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국채금리가 올랐다는 건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미국채 장기물에 대한 어떤 가격 메리시 상당히 부각되는 자리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전으로 본다면 지금 4.6 이상으로 올라간 미국채 10년물 네. 뭐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장기전으로는 이쪽에도 한번 좀 발을 들여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 거래하신 증권사에 한번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주요 종목들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럴까요? 혹시 미국 시장에 뭐 미국 주식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우리 MC님? 네, 관심을 요즘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간 아니면은 이 미국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관심을 좀 갖고 이 시간 통해서 좋은 투자처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실 좀 전에 우리 MC가 얘기해 주신 대로 미국 증시 하락은 기술주, 반도체가 주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엔비디아가 10%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10% 떨어질 때 영향을 좀 준 것이 이 종목이에요. 자, 한번 보시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해갖고요. 티커는 SMCI입니다. 이 SMCI가 엔비디아에서 그 HBA를 이제 공개받아가지고 이제 서버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사실 올 초만 하더라도 한 $300 있었는데요. 이 $300 주가가 $1,200까지 올랐어요. 그렇네요. 그러다가 사실 실망 매물이 나왔는데 왜 그러냐. 야, 실적 어떨 것 같아? 이제 실적 발표하거든요. 실적 전망치를 안 내놓는 거예요. 시장의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데. 네. 그러면 시장에서는 의심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주가가 23%나 폭락했다. 그러네요. 야, 그러면 최근에 가뜩이나 이제 반도체 중에 약간 고점 논란이 좀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도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SMCI가 23% 폭락을 했다. 물론 이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폭락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를 줄지는 우리가 탐색을 해봐야 되는 영역이니까 좀 더 좀 지켜보겠고요. 엔비디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뭐 최근에 이제 $950 왔다 갔다 하다가 $1,000를 못 넘어섰는데 저희가 무슨 얘기를 들으면 야, 이거는 $1,000를 넘어서 줘야 반도체주들 바람을 계속 끌고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1,000 넘어서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렸죠. 네. 그래서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 드렸냐면 그냥 매매하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뭐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자, 그런데 엔비디아 주가가 보시게 되면 10%나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가격대는 대략 한 $700 아래에서 한 650에서 $700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또 다시 좀 괜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눈높이는 낮아지고 가격 메리트는 생겨야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은 시장에서 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번 주에 발표됐던 뭐 예를 들어 ASML 한번 보겠습니다. 네. ASML이랑 TSMC 실적 발표 있었어요. 근데 맞아요. ASML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눈높이 굉장히 높아. 반도체, 뭐 ASML은 EUV의 뭐 독점 기업인데, 자 그래서 이번 주에 ASML 주가가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을 못했다는 거예요. TSMC도 한번 볼까요? TSMC 이번에 실적은 서프라이즈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왜 떨어졌냐? 앞으로 전망이 조금 하향한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반도체주들을 좀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미국 시장 하락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중동 문제는 잠시 뒤에 좀 살펴드리겠지만 일단 저리 가. 그 다음에 어차피 물가, 뭐 금리는 어차피 하반기에 한 차례 또는 안 할 수도 있어. 이것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 그러면 남은 게 실적인데 반도체가 끌고 올라가주는데 반도체가 못 끌고 올라가니까 미국 증시가 이 모양이다. 그러면 조금 더 떨어져 주면 그때쯤 되면 반도체가 추가적으로 좀 더 빠져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미국 시장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그림을 그리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잠시 뒤에 뻐꾸기 주식 통해서 이번 한 주 동안에 미국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좀 중요한 내용은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어질 강의 통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증시 점검하면서 또 미증시의 특징주들 살펴봤는데요. 대표님께서 미국 종목에 대한 이 투자 계속해서 조금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사실 국내 증시는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도 많으시지만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해주실까요? 그 미국 주식은 그 하나만 알았죠. 최근에 많이 떨어지죠.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 우리 미국 주식이 엄청나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푸시를 해드렸습니다. 해야 된다고. 그런데 올해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이 좀 빠지고 있죠. 네. 그럼 뭐 계속 떨어질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봤던 건 첫 금리 인하하면 그때쯤 떨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이전에 뭐 다른 이유로 지금 왜냐하면 계속 늘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주식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좋습니다. 또 기회의 장인 만큼 미국 증시에도 많은 관심 바라겠고요. 이어지는 이벤트에서 또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증시 살펴봤고 이어서 국내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지난주 대표님께서 전망을 해주신 것처럼 월요일부터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고 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또 거론이 되면서 금요일장에는 코스피가 2,55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국내 증시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마 국내 증시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이건 뭐 널뛰기 또는 뭐 천당과 지옥으로 가는 아마 여러분들은 어제 상당히 황당하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화요일, 수요일 떨어졌죠? 목요일 날은 폭등했습니다. 네. 폭등했습니다. 폭등. 근데 금요일 날 어제는 폭락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정말 한숨도 쉬시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 네. 차근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늘 이런 위기는 또 기회를 만들어줬다라는 걸 또 잊지 말고 보셔야 된다. 가끔 그런 얘기 드리는데 비가 오면 비가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우산을 써도 비를 좀 맞지 않을까요? 우리 MC님도? 그렇죠. 그죠? 맞게 되죠. 비가 많이 오면 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해가 뜨면 그 젖은 옷이 비가 오면 좀 옷이 젖을 수는 있다. 하지만 해가 뜨면 바싹 마르게 되어 있는데 늘 이런 위기가 또는 시장의 어떤 극단적인 어떤 이런 변동성을 보이게 되면 늘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회는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 이 공포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이냐? 지금 내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한번 보시죠. 네. 전날의 코스피 지수는 또 4월 보시면 되면 이게 지금 지난 1월 달부터 해서요. 이게 코스피 1월입니다. 1월부터 해서 2월, 3월 해가지고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다가 근래 이렇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 방송 통해서 국내 증시가 다소 변동성이 계속 이어질 주간이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변동성보다 시장이 더 빠졌습니다. 왜? 환율이 1,400원을 향해서 달려갔고 네. 주말엔 또 중동 이슈까지 터졌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가 얼마나 변동이 컸었냐?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장중에 마이너스 3% 떨어졌다가 종가는 1.6까지
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놀랬다가 그러니까요. 조금 진정하면서 끝난 것이죠. 예, 자. 일단 이렇게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 보복에 증시가 급락을 했다. 그러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주가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일단 이스라엘하고 이란 문제를 한번 심플하게 한번 정리를. 물론 저는 뭐 중동 학자도 아니고, 물론 그런 쪽의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말이죠. 다만 이제 주식 전문가로서 그동안에 봐왔던 지정학적 악재나 지금 이런 분위기,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은 왜 이란을 공격했느냐. 이란이 공격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타격하니까 이란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네타냐후는 전쟁이 자기 권력을 지금 유지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네타냐후는 최근에 이제 부패 혐의로 해서 사법부 개편안이라는, 근데 네타냐후가 연정을 했는데 극우 세력들하고 연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후에 자기 이제 뭐 사실 지금 전쟁을 안 하게 되면 네타냐후는 법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정권을 권력을 놓치게 될 것이고, 뭐 당장 쫓겨날 수도 있는 뭐 이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 사법부 개편안이라는 것이 법원에서 야, 너는 유죄야. 당신은 유죄입니다. 이거를 의회에서 뒤집을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 MC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자지구 하마스 공격을 빌미로 해서 가자지구 침공을 했고 북부, 중부를 다 접수하고 이제 남부에 몰려 있거든요. 라파라는 지역으로 이제 진격하기 직전인데 어찌됐든 이스라엘이 이란을 건드렸습니다. 왜냐? 가자지구 다 점령하고 나면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전쟁에 대한. 네. 권력을 놓지 않는 수단이 지금 그건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란을 건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란이 여기에 말려들어서 만약에 엄청난 타격을 해서 이스라엘이 큰 타격을 입었다면 아마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어떤 공격에 대한 그 명분이 더 섰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할 때 어느 정도였느냐. 제가 오늘 좀 전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쉽겠다. 우리들이 이제 싸움을 하는데 네. 제가 죄송하지만 네. 이렇게 귀찮이들한테 때렸다고 쳐보세요. 네. 근데 상대는 나한테 떼찌 하는 이 정도예요. 우리 애기들이 있는데 지금 4살이거든요. 이 녀석들이 저한테 아빠 떼찌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란에 이 정도를 한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로 간에 심리전에 말려들지 않는 거죠. 만약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엄청난 보복을 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이란에 엄청난 보복을 했다라면, 예를 들어서 이란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핵시설이나 이런 거 타격을 했다라면 아마 이란이 더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텐데 여기에 말려들지 않은 것이고 피해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란도. 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는 지금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은 낮다. 중동 리스크는 저희는 이 정도로만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엔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보시면 저는 좀 환율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환율을 네. 한번 보시죠. 우리 원달러 환율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원달러 환율입니다. 우리 1,400원을 이번 주에 1,400원을 터치하면서 증시가 폭락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환율이 자 보시죠. 좀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1,400원을 터치했던 날입니다. 이날 뭐 시장이 크게 급락을 했었고, 그 다음에 환율이 빠지면서 급등을 했었고, 그죠? 뭐 이런 분위기예요. 네. 근데 보시게 되면 주말에도 다시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1,400원을 놓고 보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물론 뭐 1,400원을 넘어섰던 적이 뭐 많지는 않아요. 뭐 97년도, 2008년도, 2022년. 근데 1,400원을 쉽게 넘기진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증시는 떨어지는 것이죠. 네. 그죠? 그리고 환율이 고점을 만들면 증시는 저점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환율이 빠지게 되면 증시는 반등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번 시장의 하단은 어디쯤? 대략 한 1,400원 언저리 정도 될 것이다. 1,400원 쉽게 넘기지 않을 것 같고 1,400원을 쉽게 넘긴다 하더라도 1,400원 위에서 오래 머물 것 같지 않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시장은 중동 문제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뭐 금리 인하가 뒤로 굉장히 밀려져 있는 이런 분위기를 다 감안하더라도 실적이라든지 다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낙폭과대의 상태에 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코스피는 지금 이렇습니다. 2,550. 어제 저점이었는데 대략적으로 이 2,550에서 자
제가 이거 코덱스 레버리지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항상 이렇게 시장에 어떤 위기가 만들어지고 했을 때 레버리지는 좋은 또 기회를 줬습니다. 레버리지 존이 어디냐? 대략 이번에 뭐 16,500원에서 17,500원 요 정도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가 이번 저점 정도가 만들어지는 시점이 아닐까 싶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전략 구간 정도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싶습니다. 시장은 이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업종 얘기. 네, 좋습니다. 뭐 다 할 수는 없고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 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반도체. 반도체는 어떤 전략을 계속해서 드렸냐면 그동안에 1년 반 가까이 올랐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어떤 장기 투자를 지금 하기는 늦었다. 대신에 매매 정도만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도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아마 월요일에는 조금 더 좀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가 어디에 오느냐면 75,000원이나 75,000원 아래에 옵니다. 그 얘기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상승을 시작했던 지점까지 내려온다라는 거거든요. 대략 한 그쯤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가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네. 연간 1분기 그 영업이익 전망이 8조 중반 정도 됐었는데 한 14조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 초에 좀 빠졌다가 반등 나오는 이런 그림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반도체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목매지는 말자. 그리고 저가 기회가 한번 좀 올 수도 있겠다. 요거는 주말 주식 반상회 통해서 제가 좀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고요. 네. 저는 제약바이오 얘기를 사실은 좀 하고 싶어서 네. 지금부터는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 금리 인하는 좀 후퇴를 했고요. 그 영향으로 해서 바이오주들도 야 이거 계속해서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네. 거꾸로 뒤집어 보면 금리 인하는 시작도 안 했고 바이오주들 제약 바이오주들의 어떤 상승은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전성시대는 오지도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후퇴한 거는 이미 좀 반영을 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이 미리 선조정 받아서 어제같이 시장이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이들은 별로 안 떨어졌거든요. 어제 플러스로 움직이는 애들도 있었고, 그죠? 금리 인하 뒤로 많이 미뤄졌고, 올해 금리 인하가 뭐 하반기에 한 차례 또는 뭐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462-900. 제가 ETF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자,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번 한 주 동안에 이렇게 크게 요동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대략 한 요 정도를 유지하면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다음 주에 예를 들면 반도체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야, 그럼 반도체에서 빠진 자금이 어디로 2차 전지로 갈 거야? 어렵다라고 봐요. 그러면 그 볼륨에 맞는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저는 제약바이오 쪽도 좋지 않을까. 그 자금이 빠져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알테오젠 한번 볼까요? 네. 알테오젠 이번 주에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들? 주가 떨어졌습니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주에 상당히 견조하게 갔습니다. 이번 주에 부러진 종목도 많고 정말 큰 음봉 맞으면서 나온 종목도 많았는데 상당히 견조하게 가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어차피 에코프로 BM이 저쪽으로 넘어가고 HLB도 뭐 향후에 뭐 거래소로 넘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총 상위 쪽에서 그 갭을 메꿔줄 종목이 이 종목일 것이고 MSCI 편입 이슈도 가질 것이고 추가적인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여기서 알테오젠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15만 원을 지켜주면서 이 종목이 어느 시점에 상승하게 되면 금리 인하는 뒷방으로 밀리더라도 제약 바이오주들을 끌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HLB입니다. 자, 금리가 못 끌고 가면 종목이 끌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제 HLB 주가는 이렇게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5월이죠. 간암 치료제 승인 여부는 5월에 결정이 됩니다. 제가 뭐 차후에 5월이 되기 전에 그 지점이 되기 전에 어떤 전략을 또 다시 드리도록 하겠지만 지금은 조금 더 좀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밀고 가는 거죠. 이번 주에 중국에서 간암 치료제 그 가이드라인의 권고
우선 권고 네. 등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HLB의 리보세라닙하고 캄렐리주맙 이 병용이 1차 치료제로 이제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HLB가 예를 들어서 이번 간암 치료제 승인이 받게 된다면 아마 제약바이오주에 바람이 크게 불어줄 것이고 신약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HLB 다음 종목들이 있죠, 여러분들. 네. 뭐가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어떤 종목일까요? 그동안에 많이 얘기해서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아, 아니에요. 뭐 폐암 치료라든지 네. 뭐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번 HLB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삼천당제약도 최근에 루머에 뭐 엄청나게 시달렸었는데 이번 주에 저점을 어느 정도 만들면서 보시게 되면 크게 요동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어제 폭락장에서도 급락장에서 상당히 견조했다. 그다음에 유한양행 한번 볼까요? 네. 유한양행 아까 우리 좀 전에 MC가 얘기해 주신 대로 이 종목은 폐암 치료제 신약 그 FDA 승인 뭐 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름 정도 되면 그래서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뭐 유한양행이나 뭐 오스코텍이나 이런 쪽도 향후에 계속해서 지금 진행형이다. 주가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그다음에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바이넥스. 여러분들 지금 하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중국 대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 또 대선 앞두고 있죠. 아마 바이든과 트럼프는 경쟁적으로 때리기를 할 겁니다. 최근에 저 누구죠?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제 네. 관세를 3배 인상한다. 그러면서 뭐 해운, 조선, 뭐 전기차 할 것 없이 중국의 전방위적인 어떤 그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 러스트벨트의 그 표심을 자극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과 트럼프는 경쟁적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있었죠, 최근에. 그것도 중국의 바이오 업체들을 이제 견제하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수혜주가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중소형 CMO 쪽에서 우시 바이오로직스나 우시 뭐 이걸 좀 대체할 수 있는 바이넥스가 국내에서. 그래서 이번 주에 바이넥스 주가를 보면 목요일 날은 주가가 얼마가 올랐냐면 대략 한 18%, 17%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가가 뭐 폭락장에 크게 빠지진 않았고 저는 추세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생물보안 어차피 중국 때리긴 할 거니까 미국 생물보안법의 어떤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주목해서 보시고 제약바이오 쪽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차근히 모아가시든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근히 가시고 뭐 여러분들은 뭐 그게 되겠어 뭐 하더라도 뭐 저는 뭐 되겠어 하고 계속 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리고 뭐 큰 그림의 변화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자세한 얘기는 오늘 제가 그 국고처 끝나고 주식 반상회 통해서 시장의 위기가 오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네.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잠시 뒤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술 언제 어디서 또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네. 그 매주 이거 국고처 끝나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경제TV 홈페이지 네. 몇 시일까요? 10시 10분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에 재방송, 이 국고처 재방송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똑같이 들어오셔서 녹화 보시면 되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주식반상회 통해서 또 많은 정보 얻어 가시고 오늘 그래 우리 또 MC 님이 또 미국 주식도 관심 있다고 하시니까 네. 오늘 주식반상회에서 테슬라를 대체할 미국 주식 하나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장기 투자 유망주. 너무 좋은데요. 파격적입니다. 좋습니다. 예. 꼭 들어가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테슬라를 대체할 제2의 테슬라 종목까지 또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방송 끝나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한 주간의 흐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네, 종목의 선별이 참 중요한 지금입니다. 지금 주목하면 좋은 유망주 어떤 종목 꼽아주셨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 관심주 세 종목입니다. 하이브와 리가캠 바이오, ST팜 꼽아 주셨는데요. 하이브 먼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하이브. 아마 이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이 엔터주들 흐름을 한번 잘 보세요. 하이브, 뭐, SM이라든지, 뭐, YG 엔터도 그렇고, 또 뭐죠? JYP. 이런 거 한번 보시면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다 바닥권에서 상당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야, 뭐, 환율? 상관없어. 뭐, 중동 전쟁? 뭐, 상관없어. 뭐, 그런 거죠. 그런 분위기죠. 뭐, 이런 내용인데, 하이브는 사실 저는 이제 다른 쪽에서 뭐 하이브가 뭐 실적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실적이 이제 상당히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일단 실적도 있지만 이 종목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한번 장기 투자를 한번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이브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저는 르세라핌이 떠오르는데요. 아, 그래. 하이브. 자, 우리 하이브는 우리 BTS나 또 뭐죠? 뭐 뉴진스? 뭐, 그잖아요. 아, 뭐 맞아요. 뉴진스. 맞아요. 근데 최근에 초등학생 사이에서 가장 또 인기 있는 또 걸그룹이 뭐냐면 하이브의 아일리시라고. 맞아요. 예, 굉장히 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뉴진스나 아일리시나 뭐 주가에 별 영향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결국엔 BTS가 복귀하는 시점이 언제냐. 전부 다 군대 갔잖아요. 네. 제대는 내년에 합니다. 주가는 최소한 6개월에서 뭐 6개월 이상부터 좀 반영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인간 지표라고 해야 될까? 숫자보다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하이브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한번 보실까요? 지금 기관 투자들이나 연기금이나 이쪽은 왜 이렇게 이 주식을 쉬지 않고 사들이고 있는 걸까요? 예. 보시죠, 여러분들.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는데 이들은 쉬지 않고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죠? 한 달 내내 거의 뭐 사고 있다라는 뭐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자,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가격 메리시 있다. 연기금이 이렇게 쓸어 모은다는 얘기는 지금 20만 원 초반대에서 상당한 가격 메리시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서 언제까지 투자해야 돼? 올 연말까지. 지금 이제 아직 여름이 안 됐잖아요. 눈 올 때까지는 가져가야 되고 내년 뭐 1분기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하이브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브 또 중장기적인 면에서 투자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또 어제 힘들었던 시장에서도 2몇 %대 올랐어요, 강세를 맞아요. 보여주면서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떤 포인트 또 짚어주실까요? 어제 폭락장에 이 주식은 또 왜 올랐니? 뭐 이렇게 할 수 그러니까요. 있는데, 자, 리가캠 바이오는 레고캠 바이오가 사명이 바뀌었어요. 오리온이 인수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리가캠 바이오는 어떤 관점에서 이제 보셔야 되냐면, 이 바이오 업계에서는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은 거의 대부분 ADC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플랫폼이라고 얘기해 드렸죠. 플랫폼은 ADC도 플랫폼이고, 뭐 SC는 알테오젠을 얘기하는 거겠죠. 뭐 키트루다 SC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ADC는 표적 치료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해서 암세포랑 친한 항체에다가 항암제를 입혀갖고 표적하는 표적 치료제를 얘기하는데 이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있어요. 발전하고 있어요.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리가캠 바이오의 경쟁사들이 있었습니다. 시젠이나 이뮤노젠 같은. 그런데 리가캠 바이오는 오리온이 이제 대주주로 이제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리가캠 바이오 이제 돈 걱정은 안 해도 돼. 돈 걱정은 안 해도 돼. 상당히 안정되겠죠. 자, 그런데 경쟁사들이 있었는데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경쟁사들이 시젠이나 이뮤노젠 같은 회사들이 있었어요. 아주 쟁쟁한 회사들이. 근데 시젠은 어디죠? 화이자가 인수를 했고요. 얼마? 52조에 작년에. 그 다음에 이뮤노젠은 에브비가 인수를 했습니다. 13조에. 그러니까 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하나씩 쇼핑해서 가져갔는데 그러면 이들 업체들은 이제 기술 수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회사들을 위해서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그 공백을 리가캠 바이오가 메꿀 것이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얘기는 주식반상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최근 주가는
이렇습니다. 대략 한 뭐 6만 원대 초반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좀 저점을 만들고 반등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볼 자리니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뭐였죠? 세 번째 종목은 네, ST팜. 네. 자, ST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바이넥스 얘기하면서 중국 생물보안법 수혜주가 바이넥스 그다음에 ST팜이에요. ST팜은 올리고라고 해갖고 그 리보핵산 치료제 RNA 치료제 이게 핵심 원료가 올리고인데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올리고 그 FDA 그 CGMP 인증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몇 개 없어요. 일본의 니토덴토, 그다음 미국의 에질란트, 그다음에 ST팜이 3위고요. 그다음 미국이 지금 퇴출 단계에 있는 우시 앱텍의 자회사 우시 STA가 네 번째 회사인데 내년 되면 올리고 2동이 이제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생산량 2배로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지금 ST팜 또 앞서 말씀드리는 이 RNA 치료제 이쪽 시장은 매년 또 17%씩 성장을 계속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좋다. 자, 한번 보실까요? 저는 이 종목을 지난 2월에 여러분들한테 바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그때 얼마였나? 6만 5천 원이었습니다. 6만 5천 원짜리가 10만 원 정도 갔다가 최근에 빠졌는데 제가 최근에 오히려 저가 매수를 좀 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어제 폭락장에도 견조했거든요. 뒤집어 얘기하면 앞으로도 견조할 가능성이 있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조금 더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ST팜도 좀 관심 있게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이브와 리가켄바이오, ST팜까지 세 종목 확인해 봤는데요. 더 자세한 전략은 방송 후 이어지는 주식반상회에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강의가 이어질 텐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을까요, 대표님? 자, 오늘은 여러분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임중도원과 킵고잉. 예, 노노의 표백편에 보면 임중도원이라는 고사성어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 쉽게 말하면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우리가 짊어진 짐은 무거운데 갈 길도 먼데 keep going 계속 가자는 거죠. 예, 자, 오늘 뭐 주제는 이거예요. 자, 하지만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사실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3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죠? 금리 인하 시점은 뒤로 미뤄지고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발표됐던 뭐 ISM 제조업이나 아니면 물가 지표나 또 소매 쪽, 소비 쪽도 워낙 좋다 이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2월 그리고 이번에 3월 소매 판매 발표되면서 전달에 발표됐던 그 수정치도 발표가 됐는데 이전에는 지난달에는 2월이죠. 예, 0.6이었는데 수정치는 0.9로 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상치가 0.4였는데 0.7로 예상치를 또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악재가 되겠죠. 당장 금리 인하를 급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신호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1월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1월에는 상당히 마이너스였는데 급격하게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 보면 3월 소매판매 상세 구분 보면 여기 무점포 소매업이라는 거는 인터넷 쇼핑이나 이런 거, 아마존이나 테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좋아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뭐 그 사이에 뭐 의복이나 스포츠 뭐 이런 것들 좀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런 정도라고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장이 조금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냥 지난달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3월과 4월이 있죠. 회색이 3월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요 노란색이 이제 뭡니까? 4월입니다. 근데 3월과 4월은 좀 많이 달라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3월에는 아무거나 사도 다 수익이 됐다는 거예요. 대형주, S&P 500 대형주를 샀어도 수익이 됐고 러셀 2000 소형주를 샀어도 수익이 됐고 선진국 EAFE 사도 수익이 됐고 신흥시장도 수익이 됐고 뭐 부동산 그죠? 회사채, 뭐 하이힐드 그다음에 뭐 원자재. 그런데 이번 달 들어서는 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S&P 500도 빠지고요. 소형주 러셀 2000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선진 EAFE도 빠졌고요. 이머징 쪽은 약간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베이 얘기하면서 이머징 쪽하고 또 뭐 이쪽으로 좀 자금이 좀 들어온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그다음에 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갈 금리 인하 시기가 좀 후퇴하고 뭐 미국 채금리도 오르고 해가지고 부동산 쪽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죠? 이번 달에 굉장히 안 좋았고요. 오히려 원자재 쪽이 조금 더 올라오고 있다. 유가도 좀 올라오고 하면서 중동 리스크나 그래서 원자재 체크하고 이머징 시장 쪽으로 자금이 조금 들어왔다. 그쪽이 조금 더 좀 수익률 쪽에서는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그 1분기 GDP 나우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 지난주에는 2.8 정도 됐었거든요. 이전에는 2.8 정도 됐었는데 지금 2.9까지 올라와서 뭐 최근에 한 2.4 수준 정도였는데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역시 금리 인하를 조기할 수 없는 그런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파월. 자, 이번 주에 이제 파월의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파월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뒤로 밀었다는 거죠. 뒤로 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하고 고용 이것이 올해 전망했던 것보다 더 견조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프리엠티브 레이트 리덕션이라는 거는 선제적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건데 이 선제적 금리 인하 케이스도 상당히 약화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파월의 발언이 패드의 그 전망이 패드 전망의 연준이죠. 연준 전망이 명확하게 어떤 전환을 했다라는 걸 암시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급하게 금리를 안 내릴 것이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을 보면 이번 워싱턴 DC에서 열린 그 워싱턴 포럼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새로운 불확실성이 나왔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좀 완화돼야 되는데 불확실성 완화가 되지 않고 다소 좀 경계감이 될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역시 뭐 금리랑 엮어서 얘기되는 거고요. 최근 경기 지표가 우리에게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줘야 되는데 주지 못했다. 그래서 그 자신감을 갖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뭐 보시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책은 잘 갖춰져 있다. 우리 정책이 상당히 견조하게 잘 갖춰 있기 때문에 당장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도 경기가 망가지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울퉁불퉁 확신을 더 얻기까지 울퉁불퉁한 뿐이다. 이런 입장에서 다소 조금 기존의 입장에서 조금 후퇴했던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소 좀 매파적이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연준의 그 페드 가치로 보면 금리 전망이 하반기에 여기가 이제 5, 6, 7, 8, 9, 11, 12 이렇게 되는데 자 계속해서 동결하다가 9월에 한번 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올해는 계속해서 동결할. 그러니까 야 지금 시장은 한 차례 또는 동결 이거를 지금 시장의 어떤 분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시장의 변동성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피어 앤 그리드 보면 지금 공포 국면에 이렇게 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오늘 보니까 대략 한 30일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25나 25 아래로 내려가면 극단적으로 또 극단적인 공포 국면에서는 늘 또 저점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풋콜 레이쇼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가는 풋하고 위쪽으로 가는 콜. 그런데 이제 풋콜 레이쇼도 지금 이쪽으로 윗방향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시장을 아래쪽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잘 보시면 2를 기점으로 해서 1 정도가 근접을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저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극단적 공포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뒤집어 생각해야 된다. 이스라엘 이란 문제는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 결론을 하나 드리면 이번 이스라엘 이란 악재로 해서 최근 금리 물가 달러 강세 환율 뭐 국내 시장에 이렇게 반영되고 있었는데 이 악재가 이런 대형 악재가 이전의 악재를 다 먹어치웠다. 그리고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 지정 악재는 늘 저가 매수의 기회를 줬다라는 거. 뭐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앞서 이제 말씀드린 임중도원과 킵고잉 짊어진 짐은 우리가 많습니다. 좀 무겁죠. 네. 하지만 갈 길도 멀고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가야 된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렇게 크게 걱정될 건 아니고 지금 있던 악재들도 시장의 상당 부분 영향을 이미 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 과매도권으로 계속해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이후에는 기존 악재들이 신선하지 않고 식상해지는 과정이 만들어지면서 드라마틱한 반전이 만들어지는 거는 그동안 우리가 늘 봐왔던 겁니다. 예. 자, 임중도원과 킵고잉 기억하시면서 차분히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고쳐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